집안 글씨가 작네. 성의가 없네. 교회 나가는 거 자제해라. 이 집은 제사를 지내.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성민이가 전에 사귀던 애는 의사였는데 그 애가 아깝네. 아버님은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지 왜. 또 딸이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낳을 거니? 고집도 세. 그러니 집안이 그 모양이지. 아버님 제 친정어머니가 오늘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래요. 그래, 그럼 시아버지 밥상은 누가 챙기냐? 시아버지께서 치매가 더 나빠지실 것을 아시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맡기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요. 평생 나를 못마땅해 하시면서 무심히 따뜻한 마음이나 위로 말없이 무뚝뚝했던 시아버지가 숨겨온 것.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묵혀둔 거야. 26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으셨잖아요. 며느라, 나중에 알게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치매가 오고 있는데. 서랍 안에 있는 거 한번 봐라. 아버님,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함께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사람.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명절을 치러도 수고했다는 말이 없고, 아파도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는 사람.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그런 시아버지 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 건 27이었어요. 남편 최성민은 과묵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최연봉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반대가 심했어요. 최연봉이 반대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미숙의 아버지는 미숙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가세가 기울었어요. 어머니 혼자 남매를 키웠습니다. 최연봉은 그걸 못마땅하게 봤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도 달랐어요. 최연봉은 제사를 중히 여기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 법도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연봉이 점 찍어둔 며느리감이 따로 있었어요. 성민이 대학 때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의사였어요.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데려온 건 지방 중소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손자였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원했는데 딸 둘이 없어요. 이유가 넷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며느리가 눈에 찰 리가 없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박미숙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최연봉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 귓속말을 했어요. 원래 저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미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최연봉이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지방 글씨가 작네. 성의가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새벽부터 붙인 전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손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성의가 없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 3년째 설날이었어요. 시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최연봉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약사래. 우리 성민이가 전에 사귀던 애는 의사였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미숙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찻잔을 내려놓는 미숙 손이 보이는데 친구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뭔가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채웠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결혼 4년째였어요. 어느 날 최연봉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좀 자제해. 이 집은 제삿날이 있어.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사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최연봉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도세. 그러니 집안이 그 모양이지.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째였어요. 미숙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최연봉이 병실에 왔어요. 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딸이야?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아이를 낳은 몸이었어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26년 중에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최연봉이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집에 와서 쉬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나마 따뜻했어요. 그래서 미숙은 또 버텼습니다. 결혼 7년째 여름이었어요. 미숙이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8도였어요. 일어서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최연봉 아침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냄비를 올리다가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최연봉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숙이 국자를 집었어요. 죄송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최연봉이 먹었어요. 다 먹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지금 아픈데.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속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미숙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 감기약이었습니다. 큰딸 지수가 며칠째 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성민은 출근해서 없었습니다. 미숙이 거실을 봤어요. 최연봉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숙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냥 약을 집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사람이었는데 미숙이 약을 들고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엄마가 아파도 달려가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결혼 11년째 가을이었습니다.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손이 떨렸어요.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된장찌개 끓여놨으니 와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미숙이 바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점심이 아직이었어요. 미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을 데웠어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나는 지금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고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흘리면 안 됐어요. 최연봉이 보면 안 됐으니까요. 미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최연봉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 친정 어머니가 오늘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래요. 최연봉이 국을 한 숟갈 마셨어요. 미숙이 기다렸습니다.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럼 집안은 누가 챙겨?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그 물소리 사이로 미숙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엄마가 쓰러졌는데 위로 한마디가 없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다. 집안은 누가 챙기냐고. 서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병원에 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최연봉 저녁상을 다 차리고 나서였습니다. 엄마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 한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미숙아, 왔어?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미숙이 웃었어요. 응, 엄마. 나왔어. 울면 안 됐어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간병은 오빠 식구가 맡기로 했어요. 미숙은 시댁이 있으니까. 그 말을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미숙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밤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을 시간에 나는 시아버지 반찬을 고르고 있다. 엄마가 병원 복도를 걷는 연습을 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다. 한 번은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미숙아,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재활 치료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숙이 달력을 봤습니다. 최연봉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미안해, 오빠. 그날이 아버님 병원 가는 날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달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재활 치료 날짜보다 시아버지 병원 날짜가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엄마, 나 보고 싶지 않아?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오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했어. 고생했다. 미숙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최연봉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얼른 지웠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며느리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또 버텼습니다. 결혼 13년째였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최연봉이 말했어요. 성민이가 전에 사귀던 애는 집안이 좋았는데 미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최연봉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미숙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고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26년 동안 여기서 뭘 한 걸까?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연봉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숙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부른 게 처음이었어요. 13년 만에. 왜요, 아버님? 최연봉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번에 끓여준 된장찌개. 간이 딱 맞더라. 어떻게 끓인 거야?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결혼 16년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숙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미숙아. 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이라고. 미숙이 멈췄어요. 어머님한테 그러셨어요? 응. 근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미숙은 웃지 못했어요. 26년 동안 동네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왜 항상 돌아서 들려오는 건지. 그날 밤 미숙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성민아, 나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버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그래. 알잖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 결혼 20년째였어요. 그해 겨울 최연봉이 독감으로 드러누웠습니다. 고열이 사흘째였어요. 미숙이 죽을 끓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내밀었습니다. 최연봉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있어? 죽 말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미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금방 끓여드릴게요. 부엌으로 가면서 미숙이 생각했어요. 아프면서도 입맛이 있구나. 그게 이상하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26년이 흘렀습니다. 53세 봄이었어요. 최연봉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 성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26년을 버텼다. 처음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집안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그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날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황혼이혼 상담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막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방 정리 좀 부탁해. 짐 옮겨야 해서. 미숙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최연봉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하나씩 꺼냈어요. 오래된 서류들, 빛바랜 사진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쌓인 물건들 뿐이었어요. 미숙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최연봉이 쓰러진 건 그의 겨울이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갔어요. 최연봉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남편 성민은 출장 중이었어요. 미숙 혼자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뇌경색 초기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도, 26년 동안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어도,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이번 열흘째였습니다. 미숙이 병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담당 의사 목소리였습니다. 최연봉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이 간병을 잘 해주셨나 봐요. 최연봉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했어요. 미숙이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분이요?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애가 제일 고생했어요. 26년 동안 복도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된 시아버지였는데,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봤는데, 집안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 애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밥상 차려줬어요. 아픈 것도 내색 안 하고, 친정 어머니 아파도 내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가고, 그게 다 내 잘못인데. 최연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근데 그 말을 아직도 못하겠어요. 선생님한테나 하지. 미숙이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26년이었어요. 26년 동안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알면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처음엔 싫었는데, 그 싫음이 언제부턴가 달라졌는데, 그것도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 차이가 그날 복도에서 미숙에게 닿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최연봉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고 없었어요. 미숙이 들고 온 죽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죽 드세요.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최연봉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한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복죽 좋아하는 거. 미숙이 웃었습니다. 26년 동안 옆에 있었잖아요. 최연봉이 눈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숙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입소하는 날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이 수건을 개서 서랍에 넣었어요.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옷을 걸었어요. 하나씩 차례로. 최연봉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였어요. 고마워. 미숙이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연봉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미숙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그 후로 미숙은 매주 요양원을 찾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복죽을 끓여서 갔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미숙이 들어오면 최연봉이 알아봤어요. 말은 없어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그릇을 내밀면 받아들었어요. 그게 다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숙이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습니다. 공과금 납부였어요. 5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박미숙 고객님이세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 지점장님께서 VIP 고객실에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미숙이 손을 저었어요. 아, 다른 분이실 거예요. 저는 이 은행이랑 거래는 하지만요. VIP실에 갈 정도로 저축해 놓은 돈이 없어요. 저 아닐 거예요. 여직원이 잠깐 실례한다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여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고객님, 지점장님이 이걸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 최연봉이 있었습니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그 사진을 알았어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최연봉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미숙이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찍었어요.
그게 이 사진이었어요. 미숙이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요. 저의 시아버지이신데요. 왜 이분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직원이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어요. 지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VIP 고객실이었습니다. 미숙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짝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미숙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3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통장 하나, 낡은 편지 한 장, 그리고 표지가 낡아 색이 바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미숙이 3가지를 번갈아 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신 게 3년 전이에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날 오셔서 오랫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직접은 못하겠다고. 미숙이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최연봉 어르신의 오랜 친구 아들입니다. 그날부터 제가 맡게 됐어요. 당신이 직접 전하면 며느리가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통장을 밀었습니다. 미숙이 통장을 들었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예금주 박미숙.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잔액을 한번 보세요. 미숙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20억이었습니다. 미숙이 통장을 내려놓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조용히 편지를 밀었어요. 이건 어르신이 직접 쓰신 겁니다. 며느리분이 꼭 읽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트도요. 집에 가져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숙이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냥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최연봉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을 때 쓴 글씨였어요. 며느라, 이 편지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글도 이렇게 못 쓰는구나. 3번을 다시 썼다. 그래도 이것밖에 못 쓰겠다. 할 말이 있다. 26년 동안 못한 말이다. 미안하구나. 처음부터 미안했다. 집안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그 말들을 다 내 앞에 들이밀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틀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고 내 주변 것들만 봤다.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추석마다 미안했다. 새벽부터 일어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전 부치는 냄새가 방까지 왔다. 한 번도 들어가서 수고한다는 말을 못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나도 모른다. 그냥 못하는 사람이었다. 내 친정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집안은 누가 챙기냐고 했다. 그 말 뱉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다. 딸이 엄마 곁에도 못 간 게 다 이 애비 때문이었는데 다음날 내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겠구나 싶었다. 그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밥상만 받았다.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감기로 누웠을 때 편의점에서 죽을 사서 문 앞에 놓고 왔다. 노크를 하려다가 못했다. 들어가서 괜찮냐고 한마디 했으면 됐는데 그 문을 왜 못 두드렸는지 집에 오면서 내내 후회했다. 며느라, 이 집에 온 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집안도 종교도 아들, 딸도 다 상관없었다. 말 한마디 없는 시아버지 곁에서 26년을 견뎌낸 사람이 보통 사람일 리가 없다. 고맙다는 말을 살아서 못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 말 대신이다. 26년이 돈으로 되겠냐. 그래도 이거 하나는 해주고 싶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26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살아서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장인어른 최연봉. 미숙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오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조용히 티슈를 내밀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어요. 미숙이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살아서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낡은 편지지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고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늦게, 이렇게 돌아서. 미숙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마디만 해주시지. 소리 없이 중얼거렸어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편지, 그리고 노트.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숙이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아버님, 소리 내지 않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서 오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숙이 걸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1998년 3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였어요. 이 사람이 26년 동안 혼자 쓴 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글이었어요. 미숙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밥을 차렸다.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해서.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9월 28일. 며느리가 추석 준비를 혼자 다 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났더라. 지방 글씨 작다고 했는데 그 말 뱉고 나서 하루 종일 후회했다.
고맙다는 말 세 글자. 왜 평생 그 말을 못하는 건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지방 글씨가 작다는 말 한마디에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날이었어요. 그게 시아버지도 하루 종일 후회한 날이었습니다. 2001년 5월 8일 어버이날, 며느리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손이 작더라. 괜찮다고 했다.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다. 고맙다고 해야 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왜 저렇게 굳어 있는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미숙이 눈을 감았어요. 그 어버이날이 떠올랐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고개만 까딱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2003년 2월 11일, 며느리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퇴원하면 집에서 쉬라고 했다. 고생했다. 그 말 세 글자를 왜 못했는지. 나는 참 못난 시아버지다. 2005년 설날, 며느리 손이 빨개져 있었다. 못 본 척했다. 왜 못 본 척했는지.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미숙이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걸 몰랐어요. 26년 동안 몰랐습니다. 2008년 5월 3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들었다. 집안은 누가 챙기냐고 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다. 다음날 며느리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구나 싶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며느라. 이 말도 여기다만 쓴다. 미숙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26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노트 속에 있었어요. 201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올해도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했다. 매년 이렇게 끝난다. 아버지도 그랬다. 할아버지도 그랬다. 그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 며느리한테 참 미안하다. 미숙이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다. 할아버지도 그랬다. 이 사람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을. 이 사람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미숙이 다시 노트를 들었어요. 2015년 1월 17일,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편의점에서 죽을 샀다. 문 앞에 놓고 왔다. 노크를 하려다가 못했다. 왜 문을 못 두드리는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미숙이 기억났어요. 감기로 누워 있는데 문 앞에 죽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시킨 줄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성민이 말했어요. 나 아닌데? 그게 시아버지였습니다. 문 앞에 놓고 노크도 못하고 돌아선 사람이 시아버지였어요. 2019년 추석, 며느리가 올해도 차례를 혼자 다 준비했다. 20년째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수고했다. 그 말을 결국 등 뒤에 대고 속으로만 했다. 들렸을 리 없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미숙의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어요. 번졌습니다. 20년 동안 추석마다 뒷모습한테 속으로 수고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봄,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다.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 덕분에 이 집이 따뜻했다는 말. 근데 치매가 오기 전에도 못했는데 치매가 오면 더 못할 것 같다. 무서운 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을 끝내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미숙이 숨을 멈췄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며느라,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마워. 내가 와서 이 집이 따뜻했어. 20년 넘게 속으로만 한 말이다. 이 노트 어딘가에 적어두면 언젠가 내가 읽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겠지. 그래도 괜찮다. 한 번이라도 종이에 적었으니까. 수고했다, 며느라. 진심이다. 미숙이 노트를 덮었어요. 식탁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나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노트가 한 권이 아니었어요. 가방 안에 12권이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였어요. 이 사람은 혼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26년 동안. 처음엔 며느리가 싫었는데, 싫음이 미안함으로 바뀌었는데, 미안함이 고마움이 됐는데, 그것도 말을 못하면서, 쓰기는 하면서, 미숙이 12권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미숙이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요양원으로 갔어요. 최연봉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들어갔어요. 최연봉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전복죽 끓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최연봉이 미숙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미숙이 멈췄어요. 최연봉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숙이 굳었어요. 웃으려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요, 아버님. 며느리예요. 성민이 아내요. 최연봉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어요. 한참이었습니다. 저 아세요, 아버님? 최연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미숙이 죽그릇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죽 드세요. 오늘 전복죽이에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최연봉이 받아 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맛있네. 미숙이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흘렀어요. 웃음과 눈물이. 미숙이 최연봉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름도 잊었어요. 얼굴도 잊었습니다. 처음에 싫어했던 기억도 26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도 전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염없이 눈물로 읽은 노트 12권이 집에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미숙이 최연봉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최연봉이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둘이.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변합니다. 처음엔 싫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 변화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녹고 있었던 겁니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표현을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상처를 줬지만 돌아서서 밤새 후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 12권 속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흘 동안 쓴 편지 한 장 속에, 그리고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따뜻하게 잡힌 그 손 안에, 혹시 지금 곁에 무뚝뚝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알아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지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26년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이 아니어도, 기억이 아니어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어디였는지. 말 못했던 사람, 처음엔 싫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사람 곁에서 그래도 곁을 지킨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억울했는데 결국 따뜻해지는 이야기. 평범한 사람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이야기.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